1958년 봄, 김영희는 20살이었습니다. 마을 약방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내던 그녀에게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약방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행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박태수였습니다. 그는 두통약을 사러 왔다가 영희의 친절한 설명에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약사님이 아니신데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태수의 정중한 말투와 따뜻한 미소에 영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후 태수는 자주 약방을 찾았습니다. 별다른 용무가 없어도 들러서 영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희는 처음으로 마음이 설레는 감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6달 후 태수가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영희의 부모님도 은행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과 태수의 성실한 모습에 흡족해 하셨습니다. 결혼식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복해 주었고 영희는 하얀 한복을 입고 새 인생을 시작한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태수의 수입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영희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태수를 위해 아침밥을 차려주고 저녁에는 그의 귀가를 기다리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희는 정성스럽게 집안을 꾸미고 작은 마당에는 채소를 심어 기르기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시장에서 싱싱한 고등어를 샀어요. 구워드릴까요? 그래, 고마워. 우리 영희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 태수의 칭찬에 영희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시장을 보고 저녁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희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결혼 8개월 후 영희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의 발걸음은 저절로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가 퇴근하자마자 영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태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하게 웃으며 영희를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그날 밤 둘은 아이 이름을 지으며 늦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면 민수, 딸이면 민정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영희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태수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서도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저녁을 차려놓았을 때였습니다. 임신 초기라 몸이 무겁고 메스꺼워서 요리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밥이 왜 이렇게 늦어? 태수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몸이 좀 안 좋아서. 임신했다고?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상냥하던 남편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어요. 조심하겠다고? 말로만? 순간 태수의 손이 영희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 세게 때린 것은 아니었지만 영희에게는 천둥벌개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여보, 영희는 뺨을 만지며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수도 자신이 한 일에 놀란 듯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내가 요즘 은행 일이 너무 힘들어서. 태수는 영희를 안으며 사과했습니다. 영희는 혼란스러웠지만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임신으로 예민해진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들기 전까지 뺨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분명 일시적인 일이라고, 태수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균열은 점점 더 커져갈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배 위에 손을 올리며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가야, 엄마가 잘 지켜줄게. 아빠도 곧 다시 예전처럼 좋아지실 거야. 하지만 영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긴 고통의 서막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960년 2월 영희는 아들 민수를 낳았습니다. 작고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영희는 세상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도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민수를 안아 올리며 아버지가 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민수야, 아빠가 잘 키워줄게. 그 순간만큼은 예전에 다정한 남편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아이가 생기면서 가정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그랬습니다. 태수는 퇴근 후 민수를 돌보는 일을 도와주었고 밤중에 아이가 울면 함께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영희는 이런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돌을 갓 지난 1961년 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수가 은행에서 해고당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귀가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잘렸어. 태수의 짧은 대답에 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잘리다니. 무슨 일이에요? 은행 사정이 어렵다고, 몇 명을 정리해야 한다고. 태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다른 일자리를 구하면 되잖아요. 다른 일자리? 요즘 세상에 일자리가 어디 있어? 태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태수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점점 태수는 짜증이 늘었고 말수도 줄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는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술을 마셨어요? 친구들이 위로해준다고 몇 잔 마셨어. 영희는 걱정스러웠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장국을 끓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태수가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다는 핑계였지만 실제로는 동네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술은 좀 줄이시면 안 될까요? 몸에도 안 좋고. 내가 뭘 알아? 태수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어서. 걱정? 돈 벌어오지도 못하는 남편이 걱정된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이야? 태수가 소리를 지르자 옆방에서 자던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희는 급히 일어나 아이를 달래러 갔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하지만 민수는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애가 왜 이렇게 울어? 깜짝 놀라서 그래요? 금방 그칠 거예요. 시끄럽다고! 태수가 민수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는 더욱 심하게 울었습니다. 여보, 아이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내가 내 자식한테 소리 못 지를 이유가 어디 있어? 순간 태수의 손이 영희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영희는 비틀거렸고 민수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조심해요. 아이가. 네가 잘못 키우니까 맨날 우는 거 아냐?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수를 품에 안고 남편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런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태수는 조금만 짜증이 나도 영희에게 화를 냈고 때로는 손찌검을 했습니다. 영희는 그때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내가 더 조심하면 돼. 남편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드리면 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수가 열이 나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걱정이 되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민수가 열이 나는 것 같아요. 병원에 데려가야겠어요. 병원? 돈이 얼마나 드는데? 하지만 아이가 아픈데 아이들은 원래 열 좀 나는 거 아냐? 집에서 찜질이나 해줘. 그래도 병원에서 봐야. 안 된다고. 태수가 소리를 지르자 민수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1963년 봄 민수는 4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또래보다 말수가 적었고 큰 소리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영희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수의 폭력은 점점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영희를 때렸고 민수가 울면 아이에게도 손을 댔습니다. 영희는 그때마다 아들을 보호하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영희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뺨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눈가에는 상처가 났습니다. 4년 전 20살의 밝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파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영희의 상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급히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엄마가 넘어져서 그래. 하지만 민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아빠의 소리와 엄마의 울음소리를.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해 여름 언니 순자가 민수의 생일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언니였습니다. 순자는 영희의 모습을 보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희야, 너 이게 뭐야? 순자가 영희의 팔목에 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영희는 당황하며 긴 소매로 팔을 가렸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그냥이 아니야. 누가 이런 짓을 했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다가와서 순자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이모, 우리 집에는 큰 소리가 많이 나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순자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희야, 이래서는 안 돼. 언니,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민수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순자는 민수가 보고 자라는 환경을 걱정했습니다. 폭력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랄 수도 있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가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순자가 있는 것을 본 그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처제가 언제 왔어? 형부, 안녕하세요. 순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태수의 태도는 불친절했습니다. 그는 영희에게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며 화를 냈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와서. 갑자기?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부, 제가 갑자기 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태수는 이미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영희를 향해 소리를 질렀고 순자 앞에서도 서슴없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영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영희와 단둘이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희야, 더 이상은 안 돼. 언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민수라도 생각해봐. 이 아이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 순자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민수가 다른 아이들과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갈 곳도 없고. 민수를 나에게 맡겨. 순자의 제안에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가 민수를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잖아. 민수를 우리가 키우겠어. 하지만 민수는 제 아들인거려. 지금 상황에서 내가 민수를 제대로 지킬 수 있어? 순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만이라도 안전한 곳에서 키우자.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다시 생각하고. 영희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민수가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태수가 술에 취해 집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까지 심하게 때렸습니다. 아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영희는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아이는 안 돼요. 내 자식 내가 못 때려? 태수의 주먹이 영희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영희는 바닥에 쓰러졌고 입에서 피가 났습니다. 민수가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그 순간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아들만은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고. 다음 날 영희는 순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를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기다렸다는 듯 바로 달려왔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야, 영희야. 언니, 민수를 잘 부탁해요. 민수에게는 이모댁에서 며칠 놀다 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순자가 민수의 옷가지를 챙기는 동안 영희는 아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야, 이모 댁에서 잘 지내야 해.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는 곧 갈게. 영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가 떠나는 날 영희는 아들의 작은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재촉해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희야, 이게 민수를 위한 일이야. 마침내 영희는 민수의 손을 놓았습니다. 아이는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안녕.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영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빈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의 작은 이불과 장난감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가 돌아와서 민수가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영희는 언니 댁에 놀러 갔다고 대답했습니다. 언제 돌아와? 며칠 더 있을 것 같아요. 태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집이 조용해져서 좋다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로도 폭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민수가 없으니 영희만 타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참았습니다. 자신이 여기 남아야 민수가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순자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민수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엔 엄마를 찾으며 울었지만 이제는 새 환경에 적응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그 편지를 읽으며 안도감과 그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들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민수와 다시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때까지 자신이 버텨내겠다고.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영희의 긴 기다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64년 봄 민수를 보낸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아들의 빈자리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작은 이불과 장난감들이 그대로 놓인 방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민수가 오래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의문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이 조용해졌다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영희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은 영희에게 집중된 폭력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 말릴 아이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어진 태수는 더욱 거침없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영희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집 밖에서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태수와 마주칠 시간이 많아지고 그만큼 위험도 커졌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 간단한 요리 보조까지 하는 힘든 일이었지만 영희에게는 피난처 같았습니다. 식당 주인 정씨 아줌마는 영희의 사정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난 상처나 팔목의 멍을 보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더 챙겨주거나 일찍 들어가라며 배려해 주었습니다. 영희야, 오늘은 일찍 가거라. 집에서 기다릴 텐데. 괜찮아요. 아줌마. 더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가족이 기다리는데 늦으면 안 되지. 정씨 아줌마의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도 그 배려를 느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순자에게서 첫 번째 편지가 왔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편지에는 민수의 근황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엄마를 찾으며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 환경에 적응해서 웃음도 보이고 순자 부부를 이모부, 이모라고 부르며 따른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수가 직접 쓴 짧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아직 서툰 글씨로 엄마 보고 싶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한 줄을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답장을 썼습니다. 민수에게 엄마도 보고 싶다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적었습니다. 곧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말도 덧붙였습니다. 편지는 영희의 생활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순자의 편지와 민수의 소식은 영희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민수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소식에 힘을 얻었습니다. 1965년 봄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편지에는 교복을 입은 민수의 사진도 들어 있었습니다. 많이 자란 아들의 모습을 보며 영희는 그리움과 자랑스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학교에 입학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공부를 잘한다고 하세요. 엄마, 언제 와요? 민수가 직접 쓴 편지에는 여전히 엄마를 기다리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답장에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격려와 함께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말을 써야 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영희는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태수 몰래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언젠가 민수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모이면 그때는 이곳을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씨 아줌마도 영희의 노력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가끔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영희야, 넌 참 대견한 아이야.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다. 고마워요, 아줌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하늘이 도와줄 거야. 정씨 아줌마의 말은 영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1967년 민수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편지를 통해 전해지는 소식들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반장을 했다는 소식,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는 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수의 편지에는 변화도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언제 와요? 로 끝나던 편지가 이제는 잘 지내세요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이도 현실을 받아들여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그런 변화를 느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수가 새 환경에 잘 적응해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 슬펐습니다. 그해 겨울, 영희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민수에게 보낼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몇 달 동안 모은 돈으로 책가방과 학용품을 샀습니다. 순자에게 부탁해서 민수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가 선물을 받고 무척 기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엄마가 보내주신 거예요? 민수가 순자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순자가 그렇다고 하자 민수는 한참 동안 책가방을 쓰다듬었다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영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1970년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키도 많이 자라고 편지 글씨도 어른스러워졌습니다. 영희는 7년 동안 아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태수의 폭력은 여전했지만 영희는 이제 견딜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피할 때를 알았고 어떻게 대응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민수의 편지가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식당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정씨 아줌마는 영희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겼고 영희도 그 신뢰에 보답하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금씩 모은 돈도 제법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에게서 특별한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많이 컸어요. 고등학생이 되면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엄마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지를 읽으며 영희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듬직하게 자라고 있다니.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 걱정을 하게 만든 것이 죄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답장을 썼습니다. 민수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만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그것으로 충분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1972년 봄 민수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사진 속 민수는 이제 완전히 어른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영희보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민수가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자랐다는 것을, 오히려 이제는 민수가 자신을 구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영희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언젠가는 정말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입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민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민수야. 엄마가 곧 갈게. 그 약속이 현실이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1975년 가을, 민수는 20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아들에게서 온 편지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어른스러운 글씨와 함께 진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생각해 봤어요. 영희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모와 이모부가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엄마가 왜 저를 보내셨는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편지를 읽는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엄마, 더 이상 그곳에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다음 달 15일, 서울역 3번 출구 앞에서 오후 2시에 만나요. 새로운 도시에서 함께 살아요. 편지를 다 읽은 영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5년을 기다린 그 순간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정말 떠날 수 있을까? 태수가 가만히 둘까? 그리고 민수와 다시 만난다고 해서 정말 모든 게 괜찮아질까? 며칠 동안 영희는 고민했습니다. 정씨 아줌마도 영희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영희야,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줌마. 그냥이 아니야. 며칠째 딴 생각하고 있잖아. 영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씨 아줌마는 영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래. 가야지. 당연히 가야 해. 하지만은 무슨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몰라. 정씨 아줌마는 영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줌마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넌 참 착한 아이야.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날 밤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민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약속된 날이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태수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옷 몇 벌과 그동안 모아둔 돈, 그리고 민수의 편지들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새벽 5시, 영희는 15년간 살았던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본다면 용기가 꺾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역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영희는 계속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민수가 나올까? 혹시 마음이 바뀌었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후 1시 50분, 영희는 서울역 3번 출구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영희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2시, 멀리서 키 큰 청년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희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바로 민수였습니다. 15년 만에 만나는 아들은 영희보다 훨씬 컸습니다. 어깨도 넓고 얼굴도 어른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어린 시절 그 민수였습니다. 엄마! 민수가 영희를 보며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민수가 영희를 꼭 안았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품에서 15년 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야. 영희는 아들의 이름만 계속 불렀습니다. 한참 후 영희는 진정했습니다. 민수는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미안할 것 없어요.
엄마는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민수의 말에 영희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보살펴 드릴게요. 그날 영희와 민수는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순자 부부도 함께였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차 안에서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이 지난 15년의 세월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뭐 생각하세요? 그냥 꿈 같아서. 꿈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함께해요. 민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첫날 밤 작은 방에서 모자는 오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5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쏟아놓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무 못난 엄마였지?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는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잖아요. 하지만 함께 있어주지 못했어. 함께 있지 않았어도 항상 마음으로는 함께였어요. 민수는 그동안 간직했던 엄마의 편지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편지들이 저를 키웠어요. 엄마의 사랑이 저를 키웠어요. 영희는 그 편지들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자신이 써보낸 편지들을 아들이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니. 새로운 도시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다시 식당에서 일했고 민수는 대학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2년 후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영희는 아들이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돈 벌어올게요. 편히 쉬세요. 아직 엄마가 일할 수 있어. 그래도 이제는 엄마가 쉬실 때예요. 민수는 작은 아파트를 얻어 영희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들만의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1980년 민수가 결혼했습니다.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영희는 손자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손자가 영희에게 안기며 말할 때 영희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현재 영희는 86살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59살의 믿음직한 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까운 곳에 살며 서로를 돌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예요? 영희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지금이야. 바로 지금. 왜요? 너희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날 저녁 영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히 느낄 수 있다. 포기하지 않고 버틴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고통의 시간도 지나가고 기다림의 세월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랑과 행복뿐이었습니다.